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피플 장용수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특집으로 편성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와이노믹스에 대해서 계속 대담을 이어갈 텐데요. 오늘은 대외 리스크와 또 향후 자본 시장을 중점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 홍춘욱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정규철 KDI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망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로운 정부에 초점을 맞추느라 지난 시간에 미처 못했던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경제가 상당히 불안한데요. 물가도 오르고 경기는 침체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런 우려가 많은데 홍 박사님 그런 우려가 현실이 될까요? 아직까지는 낮은데 네. 장기화될 경우에는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쟁이 벌어질 때 오히려 성장률이 높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재정 정책이죠. 네. 최근 독일의 군비 재무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네. 세계 각국들이 전부 이제 군비 확장, 재정 지출 확대 돌아서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전쟁의 총소리가 들리는 시기 경제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높아질 때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의 속도들이 둔화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전쟁이 당장 벌어질 때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있어서 첫 번째가 스태그잖아요. 네.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당장은 더 좋을 수도 있는 전쟁 경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장기화되면 버틸 수가 없죠. 이게 1970년대처럼 10년 전쟁에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이 중동전으로 그리고 나중에 또 이란 회교 원리주의 혁명까지 그렇죠. 가는 예. 10년에 걸친 전쟁 속에서 결국 세계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었던 것처럼 지금 당장의 전쟁만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장기화될 때는 배제할 수 없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 실장님한테도 여쭤보겠습니다. 그 국제 유가 상승이 이른바 기대 인플레이션을 이제 자극을 했다. 뭐 이렇게 보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는 5월 무렵에는 물가가 더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사실 그 우크라이나 사태가 워낙 불확실성이 커서 당장 5월에 무슨 일이 있을지 전망하는 것도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국제 유가가 이미 많이 올라와 있고요. 만약에 그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 심각해진다면 뭐 당연히 국제 유가도 뭐 더 오르게 될 것입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좀 시차를 두고 뭐 우리나라 물가에도 뭐 당연히 반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유가뿐만 아니라 뭐 식자재 가격도 많이 올랐고 뭐 배달비, 외식료 이렇게 뭐 다 같이 뭐 오르고 있습니다. 좀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지금 유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좀 인플레이션이 뭐 상당히 높게 유지되는 편이고요. 뭐 5월에 뭐 더 오를 것이냐, 덜 오를 것이냐, 뭐 이것을 뭐 지금 당장에 알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높은 물가가 상당히 지속될 가능성은 높다. 뭐 이것은 뭐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새 정부의 재정 통화 정책에 대해서 타이트한 재정이다, 또 비둘기파적 통화다, 뭐 이렇게 누가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게 있던데요. 의견이 그래도 분분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세요? 뭐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뭐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은 뭐 비슷한 기조로 가는 게 저는 뭐 맞다고 보고요. 뭐 여전히 그 앞쪽에 말씀드렸던 그 대외 리스크 또 불확실성이 뭐 높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코로나가 좀 물러나고 나면 뭐 경기 회복은 뭐 진행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앞으로 그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을 좀 위기 때 좀 되게 확장적으로 했다면 그 부분을 이제 정상화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뭐 필요할 것입니다. 뭐 정부 지출을 많이 늘렸는데 뭐 그 부분도 줄여야 될 것이고요. 뭐 금리도 많이 내렸었는데 그 부분도 이제 점차 이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확장적인 정책이 이제 위기에서는 많이 도움이 됐지만 또 그 부작용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뭔가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정상화, 다시 말하면 좀 타이트하게 가는 네. 것이 이제 기본 방향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한순간에 모두 다 전환을 해버리면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점진적으로 추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홍 박사님, 앞서 그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있을 것 같다 이런 전망하셨는데 이제 새 정부의 한국은행 총재도 새로 임명이 되겠지만 맞습니다. 네,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도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 상반기는 속도 조절은 좀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만 결국은 하게 된다라는 게 입장이고요. 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시장 말씀하신 것처럼 인플레가 되게 심한 데다가 네. 두 번째 가장 지금 저는 우리 경제 최대의 현안은 가계부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래서 예. 얼마 전 한국은행 통화정책 그 보고서에서도 나온 것처럼 역대 뭐 한 6번째, 7번째 정도 되는 급격한 부채 증가 사이클이 진행됐고 이 급격한 부채 증가 사이클의 또 질이 좀 그렇게 좋지는 않은, 왜냐하면 이제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등 이른바 갭 투자 성격의 자금들도 되게 많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레버리지가 높은 상태에서 외부 충격이 오면 이게 사실은 좀 부정적 악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일단 미 연준도 금리 인상을 천천히는 하겠지만 한다라는 게 명분을 주고 있으니까 네. 일단 정부는 바뀌지만 통화정책 기조 자체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한국 증시 저평가 됐다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 좀 그 회복이 되는 듯 하다가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습니다만 특히 대외 리스크 때문에 지금 뭐 다시 많이 밀렸지 않습니까? 통상 그 새로운 정부가 이렇게 출범하면 뭐 허니문 랠리 뭐 이런 게 있는데 우리 통 박사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 뭐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큰 기대는 말자 정도이고요. 다만 이제 워낙 주가 레벨이 매력적이다.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 비싸냐 싸냐를 판단하는 잣대가 부동산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득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소득을 몇 년치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주식은 뭐냐 하면 이 회사가 영원히 꾸준히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이 쌓입니다. 그러면 그 자산 가치 대비 주가가 얼마가 적정하냐라고 보면 이게 1.0 그러면 현재 굉장히 싼 거죠. 왜냐하면 네. 이 회사가 그냥 지금 청산해도 이 주가를 받으니까. 근데 1년에 막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이 200주씩 벌고 있는 걸 생각하면 1배는 너무 심하게 싼 건데 지금 네. 그 정도 레벨이에요. 그러면 왜 주식시장이 이렇게 싼데도 빠졌냐 하면 첫 번째는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침공 때문이라면 이제 사실 두 번째가 저는 더 큰 문제였는데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상장 기업들이 너무 비싼 주가로 들었다. 네. 그래서 지난번 1월에 들어올 때 PBR이 얼마였냐면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PBR이 한 배에 초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10배에 들어왔어요. 네. 자, LG화학이라는 한 회사에 있던 사업 부문 떼서 상장시키는데 시장 평균에 비해서 10배의 밸류에이션을 준다?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라는 곳이 이런 비정상이 정상이 돼 있었어요. 그러면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결국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수요 기반은 좋죠. 우리 통합개미들. 그런데 공급이 도대체 이런 거대한 IPO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죄다 시장보다 10배씩 비싸다라면 저평가돼 있냐라고 생각하면 이게 좀만 지나면 비싸지는 거죠. 주가가 네. 빠져도 비싸지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이런 비정상적 상황들을 윤석열 정부가 네. 바꿔주지 않겠냐라는 희망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허니문 랠리는 가능하다. 그러나 제도의 개편들이 없다면 또 기대는 기대로 끝나지 않겠나 그렇게 네. 봅니다. 윤 당선인은 이제 100만 투자자 활로를 열겠다. 근데 100만 투자자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맞습니다. 거 아닙니까? 네. 뭐 제가 모 증권사에서 네. 리서치 팀장했는데 그때 저희들 활동 계좌 수가 500만이니까요. 네. 더 많습니다. 더 많은데 이제 중복대익이 있으니까 네. 과연 얼마나 많은 투자 인구냐에 대해서는 네.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국민 대다수가 하고 있다. 경제활동 인구 절반 정도는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제 우리 주식시장이 이렇게 제도에서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가장 네. 큰 좀 문제는
이게 그 주택도 장기 보유하면 공제해 주는데 우리는 주식을 오래 들고 있으면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양도세가 지금 네. 이상한 양도세가 나오고 있죠. 주식 장기 보유에 따른 공제 이런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두 번째 또 문제가 뭐냐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물적 분할 문제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소액주주에 대한 보호가 너무 약한 게 바로 이 공개매수 제도가 폐지됐다는 거죠. 97년 폐지됐는데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한샘 주가 차트를 한번 보시면 경영진이 회사의 경영권을 팝니다. 그러면 경영진은 당연히 좋은 가격에 프리미엄을 붙여서 팝니다만 그 뒤에 주가 흐름을 보시면 알겠지만 주가 빠집니다. 왜냐하면 경영진을 제외한 최대 지배주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에겐 돌아가는 보상이 없어요. 왜냐하면 공개매수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M&A가 돼도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보상이 거의 네. 없어요. 여기다가 이제 또 우리가 고민을 또 해야 되는 문제가 뭐냐면 지난번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심판이 게임에 뛰어든다. 가장 대표적인 게 한진칼 사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영권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공방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산업은행이 딱 들어왔죠.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왜 주식시장이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가? 첫 번째 문화가 안 좋다. 동의했고요.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적대적 M&A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 보니 네. 순자산 가치 이하에서 거래되는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보는 기업이냐면 경영질이 가치를 파괴하고 있다고 보는 기업들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순자산 가치 밑으로 떨어질 수가 없죠. 그러면 그 기업의 경영질을 교체해야 가격이 적정 가격으로 돌아갈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안타깝게도 이전에 있었던 미도파 대농 사태 이후에 한 번이라도 M&A가 된 적이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호적 M&A만 되지 적대적인 M&A가 되지 않다 보니까 시합의 룰이 지켜지지 않는, 그러니까 경영을 잘 못하면 경영진을 교체하는, 그리고 또 어떻게 본다면 그 새로운 경영진으로의 교체가 자발적인 게 아닌 시장의 힘에 의해서 강제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이 어느 것도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만성적 저평가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고요. 이런 만성적인 저평가 상태에서 유일하게 시장을 움직이는 힘은 뭐냐면 경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경기 좋아지면 2배 오르고 경기 조금만 꺾일 것 같고 불안 요인이 생기면 아무도 주식시장에 저가 매수가 없는 네.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제도 개선에 대한 이런 전문가들, 저야 금융업계에 있었으니까 약간은 주주 쪽에 너무 편을 든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각계의 의견을 모아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논의와 그리고 시장 친화적인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신정부 랠리도 가능하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새 정부의 산업정책 중에서 지금 가장 큰 변화가 기대되는 게 원전 정책이에요. 에너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지금 공약대로라면 탈원전에서 원전 강국으로 180도 바뀐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정 실장님,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뭐 기후 위기 이렇게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하려면 결국 화석 에너지를 사용을 줄여야 되고 그러면 에너지 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에너지 가격, 뭐 전기요금 많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한국도 만약에 탄소 중립을 추구할 것이라면 뭐 이런 문제를 좀 완화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원자력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이 뭐 저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우리가 뭐 갑자기 에너지 사용을 뭐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 원전을 좀 활용하면서 그 좀 시간을 벌고 좀 이런 이행기에 조금 더 그 에너지를 좀 잘 활용할 수 있고 뭐 네. 그것이 또 기업 경쟁력을 또 확보하는 그런 방향이라고 뭐 생각하고 있고요. 뭐 연착륙하는데 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원전이 우리나라 발전의 한 그 29% 정도 차지하는 걸로 통계가 나오는데 그러면 최근에 빠르게 좀 성장, 뭐 절대 규모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빠르게 성장했던 신재생 에너지 쪽은 좀 뭐 위축되는 건가요? 그러지는 않겠죠? 예, 일단 원전이 들어오면 전체 네. 에너지를 보면 아무래도 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뭐 조금은 줄어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전에서 에너지를 공급하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라는 큰 전환의 그 흐름은 뭐 유지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원전이 다시 들어오더라도 뭐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사실 국가적으로 많이 육성해야 될 사업으로 여전히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막판에 서로 통합이 되면서 단일화가 되면서 주역으로 등장한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이제 그 장점이 IT, 과학기술 쪽인데 이런 쪽 지원도 크게 늘어날 걸로 보시는 거죠? 예, 일단 안철수 위원장의 공약이기도 하고, 네. 지금 단일화해서 지금 같이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 부분에 재정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좀 늘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다시 생각해 보면, 그러면 안철수 위원장의 강점이 어떻게 발휘돼야 될 것인가? 것이 단순히 지원 규모를 늘리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네. 결국에는 R&D 투자가 한국에 R&D 투자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효과성이 얼마나 큰가라는 의문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안철수 위원장의 좀 강점이 좀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어떤 부분에 조금 더 투자를 하고 어떤 부분을 좀 줄일 것인가, 그럼 R&D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조금 더 나아가면 R&D라는 것도 시장에서도 하고 정부에서도 하는데 시장의 역할, 정부의 역할을 좀 잘 구분해서 추진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홍 박사님, 그간의 경험을 살리셔가지고 직접 이제 투자 자문업인가요? 투자 네, 운용업인가요? 그렇습니다. 일도 이제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잘 되시길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주식시장 관련해서 사실 더 여쭤봐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국민연금공단에 계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국민연금이 보면 지난해 그 운용 수익이죠? 그렇습니다. 91조,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게 이제 10% 정도 수익률인데, 이 정도면 상당한 수익률인데, 예. 이런 성적에도 불구하고 연금 개혁 논의가 지금 새 정부에서 본격화 될 거다. 네. 그런데 어떻게 전망하시고 예. 의견도 좀 네, 덧붙여 주십시오. 일단 빨리 해야 됩니다. 네. 예, 왜 그러냐 하면 향후 한 10년 정도가 연금의 전성기입니다. 전성기라는 뜻은 가장 빠른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돈을 받아가시는 분, 수급자들은 천천히 늘어나는 반면 자산의 규모가 복리의 효과를 누리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개혁을 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좀 더 내더라도 나중을 생각해서 연금 수급을 개정한다든가 하는, 또는 수령 시기를 함께 또 같이 좀 손해를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60세라면 62세 또는 65세는 67세 이런 식으로 수령 시기 조정들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상 거의 합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50년이 될지 60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때쯤 돼서 연금 고갈이라는 게 다가오고, 이게 노후 불안을 가져와 직접적으로는 우리의 가계 소비 더 나가서 저출산 문제를 낳고 있으니 이거를 불확실성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는 연금 개혁은 지금 여야에 따른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이 개혁 과정에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 문제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연기금들의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3분입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 주식, 두 번째 채권인데 이 사이즈만큼 대체 투자를 합니다. 부동산이라든가 사모펀드라든가 해지펀드라든가 인수금융이라든가 이걸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냐? 12%입니다. 왜 이러냐? 국민연금의 투자 비중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12%대입니다. 왜 그러냐? 이게 이 업계가, 이 대체 자산 투자 업계가 뭐냐면 오래 해야 성과가 나는 업계입니다. 왜냐하면 개별 물건이 다 다릅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일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이 사람들한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 세계 연기금들이 다 데리고 갑니다. 왜냐하면 전부 키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해서 지금 우리나라 국민연금 어떻게 돼 있는가? 일단 지방 내려가 있죠. 이탈자가 엄청나게 많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메워지지 않죠. 두 번째, 어떻습니까? 제대로 된 성과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세 번째, 해외 사무소 만들었다 그러지만 해외 사무소에서 적극적인 투자들이 이루어집니까? 결국 저는 캐나다 국민연금처럼 CPPIB처럼 토론토에 본부는 있지만 운용은 어디서 하냐면 뉴욕에서 합니다. 분리시켜야 되고요. 독립기관으로 분리시켜야 되고요. 두 번째, 그 독립기관 내에서 재정을 독립시켜서 인센티브 잘 벌면 충분한 글로벌 투자 운용력들에 준하는 정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못하면 자르면 되는 거고요. 공무원 신분이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금융시장에는 금융시장의 룰이 있는데 여기서 열심히 해라. 국민들을 위해서 노력해라. 그럴 수 있지만 개개인이 모두 집의 가장이고 중요한 생활 경제인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이런 부분, 운용의 독립성을 더욱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미래의 수익성을 올리는데 힘들다. 1%만 수익률이 올라가면 연금의 고갈 시기가 4년 늦어집니다. 예.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이 이제 매일
이렇게 경제를 분석하고 전망도 하시는데 새 정부에 바라는 점, 뭐 좀 그 안에 쭉 말씀하셨지만 좀 이렇게 따끔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정 실장님. 예, 지금 뭐 우리 경제를 보면 지금 인구 구조 고령화 이것은 메가 트렌드고 뭐 쉽게 바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뭐 여기에서 말씀하셨던 이제 연금 개혁이라든지 뭐 전형 연장 이런 뭐 되게 어려운 과제들이 있고 또 뭐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이제 규제 개혁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것이 결국에는 이해 당사자들 간에는 또 갈등을 유발하는 뭐 어려운 과제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과제, 특히 국민들의 그 동의를 구하고 설득해야 되는 과제들은 정권 초기에 개혁의 동력이 있을 때 시작을 해야지 네. 결국 우리가 뭐 조금이라도 이제 성공을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좀 해결하기 어려웠던 과제들, 그렇지만 또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들, 한국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정권 초기에 좀 과감하게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홍 박사님. 네, 한 번에 다 모든 걸 하려고 들면 힘듭니다. 처음에 성과를 내면서 시작을 하면 동력을 점점 더 강화시킬 수 있고 이 처음이 참 첫걸음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경제에 두 가지 첫걸음으로 하기 좋은 대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의 부족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다는 그런 기회가 지금 생긴 거고요. 네. 두 번째는 방금 실장님도 잘 말씀하셨지만 여야가 따로 없는 문제잖아요. 연금개혁 같은 문제는. 그러면 네. 여당으로 입장에서 야당들에게 의견을 이야기해라. 내가 최대한 수용하겠다라고 나가는 전향적 자세를 가진다면 개혁도 가능할 수도 있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수용하겠다라는 자세들을 가지고 일단 개혁이 성공적으로 조금이라도 뭔가를 해나가는 것 자체가 네. 성공의 경험들을 가지고 또 성공해 나가는 정부로 발돋움해 나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 번에 모든 걸 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정권 초에 가장 핵심적인 주제 그리고 실현의 가능성이 있는 주제들부터 조금씩 해나간다면 좋은 평가받게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공약이 뭐 양쪽 뭐 유력 후보가 다 난무했습니다만 사실은 뭐 새 주인공은 공약의 현실화도 필요하겠죠. 네, 오늘 두 분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까지 감사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새 정부의 그 성공적인 경제 정책을 위해서 계속 좋은 제언들, 분석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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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청자 여러분,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새 정부의 경제 정책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두 분이 그 새 정부에 이렇게 바라는 대로 그 초심을 잃지 않고 또 그 새로운 여소의 아대가 되죠. 여야 협치가 잘 돼서 부디 성공적인 정부가 되길 소망하면서 이슈 앤 피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